싶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참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면서 정말 많은 대가들, 심리적인 대가들을 치르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실체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오늘 그냥 그 한 끝단 실마리 어떤 한 단서 이런 거 하나쯤 한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나 그런 생각, 이 사람 마음을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치유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거의 핵심 키워드를 말하라면 단연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그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그냥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감이라 그러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같이 살면서 많이 접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다 쫙 받겠습니다. 받고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 준비를 안 하려고 꾀를 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가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이게 강의라는 게 일종의 심리적인 폭력이 될 때가 참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왜냐면요. 강의라는 게 어떤 강사가 주제를 딱 정해놓고 여기 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하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다고요. 이론적인 근거도 가져오고 실제적인 사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정답인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별로 덜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본의 아니게 이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같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지금 삶의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 여기 계신데 그 경륜에서 오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보다 다른 측면에서는 더 깊은 경험이나 실감이나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 당연히 여기 있으실 수 있죠. 이제 제가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막 일장 연설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뒷목이 뜨끈뜨끈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심리적인 폭력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런 것들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걸 가지고선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남자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요. 남자분들 왜 가끔 예비군 훈련 가시잖아요. 북핵 위기 막 김정은이 미사일을 어쩐다 막 북핵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 예비군 훈련 가면은 핵에 대해서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핵물리학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예비군 훈련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자기가 북핵 위기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다 잠깐 커피 마시면서 올렸는데 이게 가르치려 드는 거 이제 저도 이게 자꾸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니까 이게 가르치려 들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폭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오늘 그런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좀 앞에서도 말이 길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어떤 애기 엄마가 있었는데요. 한 30대 중반쯤 됐어요. 30대 중반쯤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제 계속 안 되다가 뒤늦게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100일이 채 안 됐는데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 된 어떤 희귀한 병에 걸려서 그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기 엄마가 받은 충격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뭐 거의 1년이 지났는데 뭐 멍한 상태로 뭐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일상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뭐 시집 식구나 친정 부모나 막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하고 인연이 없었던 애인가 보다, 100일도 안 돼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애가 무슨 자식이냐, 잊어라, 뭐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돕고 위로하고 뭐 막 설득하고 그랬는데 뭐 다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보다 못한 친정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딸내미가 답답하니까 너 그러지 말고 엄마가 돈 낼 테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학원 좀 이렇게 다녀보면 어떻겠냐. 뭐에도 이렇게 집중을 좀 하면 그 마음에서 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돈을 낼 테니까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 젊은 애기 엄마 입장에서도 주위에서 너무나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면목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공부가 집중이 될 만한 상황도 아니지만 그냥 간 거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원을 갔다가 이제 그 집에 돌아오는데 버스 차량 밖을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 정신과 이렇게 간판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사람이 내린 거예요. 무작정 내려서 올라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 이전에도 안 가봤던 게 아니에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몇 차례나 가봤지만. 그래서 이게 내 애기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다음에 내가 이게 낫겠냐 이러고 다 이제 단념을 하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너무 죽겠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무심결에 내린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을 겪어서 지금 이런 상태다,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애기 엄마한테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그 죽은 애기 이름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그 이름 석자를 말하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애기 엄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울기 시작하고 그 애가 나한테 어떤 존재였고 그 아이가 내가 지금 얼마나 그 애기가 그리운지 그 얘기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남편, 친정엄마, 시부모, 자기한테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막 그 돌봐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 싹 다 그 애기를 잊으라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내 애기를 잊으라 그랬다. 내 애기를 세상에 없는 아이 취급을 했다. 100일도 안 돼서 죽은 애 잊어라. 나쁜 애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별 얘기를 하면서 잊으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 존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막 분노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 이름 석자를 물어본 그 질문을 받고 그 애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감정이 또렷해진 거예요. 분노도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리움도 얘기하고 그 상실감이나 그 무력감이나 뭐 그 안타까움이나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일상을 못했던 엄마가 그 다음부터 서서히 잠도 자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일상에서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 사람을 정말 복잡하고 힘든,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 치유한다는 거, 아니면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감정,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의 핵심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속마음, 그냥 그거 자체에 눈 마주쳐 주는 거, 그냥 그거죠. 그게 위로기도 하고 치유기도 하고
그게 문제 해결의 굉장히 본질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는 잘 눈 마주치지 못하고요. 그거는 이렇게 스킵하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여행을 좀 가보면 어떻겠냐? 예,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잘 눈 마주치고 예, 주목하고 집중하고 공감하고 사람 속마음에 그러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런 반응 접하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누군가가 힘들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도와주려고 했던 조언들 아마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학원을 다녀봐라, 뭐 잊어라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게 그 사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람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하는 그런 끈을 놓치다 보면 의외로 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그 단순한 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이렇게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하면 진짜 낫긴 낫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의사들끼리도 뭐 약간 그런 농담이 있어요.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내과, 정신과 의사 우스갯소리인데 외과 의사는요 아는 건 없는데 무지 잘 고친대요. 내과 의사는 아는 건 많은데 고치는 게 없대요. 근데 정신과 의사는 아는 것도 없고 고치는 것도 없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쨌든 자가 모호하니까 상담을 하면 진짜 애를 잃었고 예, 이미 고문을 받아서 30년 동안 인생이 다 파탄이 났고 가족들이 다 파괴가 됐고 고문 피해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했는데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10년, 20년씩 하고 예, 그 과정 중에 아이가 자살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끔찍한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본인들 삶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산산조각 났다. 내 삶도, 내 젊음도, 내 일상도, 내 가족도 예, 산산조각 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미 30년 전에 다 산산조각 나서 예,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그걸 상담을 한다. 그건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근데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거의 핵심에도 그런 공감의 힘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는 것을 너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제 경험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분석학을 하면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상담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분야를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해요. 정신분석학의 교과서의 3분의 2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수십 권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한다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품성이 타고난 치유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 사람들 여기 주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게 적게 부분적으로 다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유의 핵심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공감 그리고 제 얘기를 듣다가 떠오르는 의문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제가 그냥 공감이라는 게 조금 막연하니까 공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 잘 들어주고 얘기할 때 손 잘 잡아주고 보고 이렇게 끄덕끄덕해주고 이게 공감이냐?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공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공감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느낌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공감을 한 거냐면 이 사람이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다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으면 제가 공감한 거죠. 고문 피해자분들도요 너무 끔찍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고 뭐 고문실에서의 그런 경험, 수치감, 모멸감, 막 상상할 수 없는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생 그것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식이나 누구한테도 같은 피해자들끼리도 한마디도 못하고 30년을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는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끄집어내는 것부터가 어려운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떻게 되면 그걸 끄집어내게 돼 일단 치유가 시작이 되냐면요.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라 그랬는데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요.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평가받거나 판단되어지거나 비난받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 안전한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모든 얘기가 다 떠올라요. 안전한 느낌을 그건 내가 저 사람은 믿을만해? 못 믿겠어? 이렇게 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사람이 자기 기억이나 자기 감정이 떠올라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안 들면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유 뭐 별로 할 얘기가 오늘 없는데 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관계에서 받으면 내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저절로 떠오르면 얘기하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나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줬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을 경험한 순간이 있으셨는지 생각해 떠올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 혹시 좀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물리적으로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제 얘기 듣다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그냥 질문만 먼저 쭉 받을게요. 서기가 한 명 필요한데 좀 나와볼래? 여기 있잖아요. 알아들이 볼 수 있는. 내가 좀 한꺼번에 받을 거니까 나중에 그 질문들을 보고 내가 그 질문이었다는 걸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키워드만 써도 되고 뭐 간략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고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사장은 일하고 내부에서 연구소장도 하면서 내부 일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의 그런 금전 문제도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무지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2달 전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남편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샤워하러 들어가서 상상하지 못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욕보다는 성적 판타지곡 같은. 그래서 의외로 그 샤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렷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방에서. 일부러 들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귀를 의심했었는데 몇 차례 반복이 되고 해서 너무나 또렷하게 들어서 몇 마디를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했더니 남편 생각 없이 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들은 것도 있지만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도 가끔씩 회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소장님 왜 혼잣말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이렇게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일을 그만두어야 자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진작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힘들었으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혼자서 일을 그만두고 쉰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혼자 말한다던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정신 분석을 받아본다든지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라 또 자존심도 있고 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본인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남편을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나 정신과나 이렇게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육아서적을 많이 읽다 보면 아예 공감을 해줘라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첫 마디는 이제 A랑 얘기하면서 공감을 표현을 하죠. 너 이해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잔소리가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는데 엄마로서 아이한테 그 공감했다라는 걸 그 아이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뭐 방법이 있을까? 아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두 번째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 저 아이가 되게 그 자기 감정 표현이 되게 이렇게 확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이에서도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막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친구에 대한 배려라든지 싸움이 자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친구랑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면 또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제가 어떻게 공감해 주냐는 문제지만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더 가르쳐 줘야 될까 이런 거. 질문이 좋은데요. 다들. 지금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을 때 내 행동이나 내 언행 그런 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을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굉장히 몸이 떨려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저 스스로를 공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렇게 떨까? 근데 이게 갑자기 시작됐어요.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 근데 한 번도 도망치려고 한 적도 없고 숨기려고 한 적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할 말을 못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떨리지만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왜 떨었을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그 시작점이 뭘까? 내가 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스스로를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 저는 듣다 보니까 그 수많은 공감을 수행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괜찮으실까?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딱 보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슬퍼 보이시고 막 삶의 가족 하고 계신 듯한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이 가진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같이 또 갖는 작업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그게 궁금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아이의 성사를. 아이의 성사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저의 삶과 아이의 삶과 이제 마주하는 한 여성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벽을 그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게 벽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종교나 정치나 말을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입을 안 시키려고 조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컸으니까 본인 생각들을 듣는다고 듣는데 그 과정에 어릴 때 듣지 못하는 난 춘단으로 하나 저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려다가 멈칫할 때 얘는 우리 엄마 나한테
무슨 고민이 말을 못하나 왜 그런 어릴 때 차라리 어릴 때는 어떤 틀이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살이 되니까 전혀 또 백지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그거를 뭔가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공감한다고 한 것들이 얘한테는 또 불편한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각도로 이제 공감한다고 한 것이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아이 잃은 엄마처럼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직업이라든가 대학 학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나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까봐 이게 조금 그리고 이제 저희 세대하고도 다르니까 또 이제 그런 내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아이한테 예, 상처가 될까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저쪽. 예. 우리 하나만 질문만 받고 또 얘기하고요. 또 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이 안 날까봐. 예. 예. 부모님을 뵈면서요. 몇 살이에요? 저 30대 중반이요. 부모님을 뵈면서 두 분이 서로 소통을 잘 못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자주 했거든요. 다들 그러시죠. 예.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건데 사실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좀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상황? 뭐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 예. 구체적인 예는 지금 잘 안 떠오르고요. 그냥 가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투실 때 보면은 뭐 대부분 부부들이 다 평행선을 달린다고 하지만 결코 좁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소통의 장애를 글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 말씀도 맞고 저분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그 둘 사이의 소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공감하고 싶지만 공감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내 기준에 맞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이 또 잔소리가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또 공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나랑 마음이 100%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 거냐?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게 가능한 건지. 이번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예. 네, 저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직장의 업무 중에 업무가 힘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싶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해주고 싶고 하긴 한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살아온 생각이라든지 고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듣다 보면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네.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공감을 하는 척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어른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셋인데요. 막내가 22이니까 나이를 보니까 지금 이제 다 성인이죠. 아이가 없죠. 다 성인이에요. 근데 세 아이가 모두 공통적으로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는 잔소리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잔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제 이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이게 상담을 하는 현장에서의 느낌이나 깨달음이 이 방면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누구를 고쳐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 삶을 확실히 옮겼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 일의 결과로 제가 그런 것들을 갖게 됐는데 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초등학교 4학년이라 그랬는데 저는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제 느낌으로는 아이가 한 6, 7살만 넘으면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아이 얘기부터 먼저 하면요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를 어리게 보거나 얘가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모자른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6, 7살만 넘으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요 너 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이렇게 혼내키거나 아니면 무슨 꼬투리 잡으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질문을 진짜 궁금해서 물어만 보면 아이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내가 별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저런 생각을 다 하고 있구나. 내가 얘기 안 해도 저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얘기할 필요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애들을 다 키웠던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진심으로 궁금해하면 되는데 그 대상이 저는 6, 7살만 넘으면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에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가 예전에 뭐 영화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연출부 막내로 막 굉장히 험하게 그냥 아주 허드렛 시다바리 같은 일들을 막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영화가 이렇게 촬영 중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독이 너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를 뭐 자기가 본 얘기,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실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영화 감독이 지금 연출부 막내면 이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대상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엑스트라들 동원하고 뭐 이렇게 수발하고 이런 중요한 인물 하나도 아닌 그리고 뭐 너무 어린 나이 그때 20살 때 거기서 막 그렇게 궁금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있었으니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그 스텝 중에 한 아이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기자가 나를 보거나 우리 중요한 스텝이 나를 평가하거나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의미한 존재인 거잖아요, 감독한테. 근데 얘가 멀쩡하게 그 감독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한테는 생각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한테는 생각이 있는데 6, 7살만 넘으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궁금해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가 얘기할 것들이 점점 자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잔소리 안 하려고 막 참거나 애를 쓰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일 큰 메커니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리고요. 근데 아까 애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걔가 모자라는 것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한다고 아까 부하 직원도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좀 교정해줘야 될 것 같거나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듣다 보면 막 화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직업적으로 공감을 하거나 치유를 해야 되는 의사들도 한 개인이잖아요. 자기 살아온 역사가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성향이 있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예전에 저희 제가 레전드 때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이죠. 정신분석 하는 스승인데 그분이 그때가 40 몇 살이고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인 거죠. 40대 한 중반쯤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요. 그분이 이제 그 주부들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주부들 중에 그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약간 알코올 중독인 그 여자였던 거죠. 가정주부였던 거죠. 상담을 와서 자기 남편하고 관계에서 그 힘든 거, 막막한 거,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상담하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 그 선생님의 아버님이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이분이 큰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큰아들을 잡고 네 애비가 이러면서 그걸 맨날 하소연을 이 아들한테 한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그 엄마한테 그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가졌던 그 어린 마음의 답답한 마음들 그 가정주부가 자기 남편 얘기를 막 하면 그 느낌이 들어서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하나 사례를 들면 이제 잘 아는 정신과 여의사인데 그 청소년,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전문 의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출하고 뭐하고 이런 아이들 중에서 부모가 멀쩡하게 잘 살고 예, 부모가 서포트 잘해주고 그런데 예, 막 그런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 있으면 상담을 하면요. 1시간 상담을 하는데 한 2-3번을 밖에 나와서 물을 펄펄 마시고 들어가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고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남동생 셋을 자기가 약간 소녀가장처럼 도시락도 싸고 이제 살림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자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 본 거죠. 그렇게 살아온 자기 통제가 말도 못하게 강하고 아주 그런 친구인데 집안 멀쩡히 잘 살고 부모 배경 좋고 근데 막 가출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애 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 막 부하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따구밖에 못하냐 이런 막 분노같이 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그 아이는 그런 마음이 안 들고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트레이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치료예요. 네. 자기 치료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수년 동안 상담을 저도 치료비 따닥따닥 내고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요. 상담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또렷이 기억나요.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회진 오고 나 들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낮에는 의사로 일을 하고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내 문제에 막 빠져들면서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느낌들이었냐면 내 안에 정말 유치한 욕망들, 그 정말 말하기도 창피스러운 인정 욕망, 인정 욕구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막 질투심 막 그런 것들, 그런 내 안에 이제 너무 환자들의 바닥에서 보는 감정들을 제가 제 치료를 하면서 그게 막 드러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도 입원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결국은 내가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요. 나는 경찰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살인범도 뭐 사연이 있겠지 토닥토닥 해주고 막 굉장히 그러는데 나는 도박하는 인간들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박하다 잡혀온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성폭행하는 것도 뭐 괜찮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인간은 나는 이건 못 참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필시 자기 여러 가지 사연들과 연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상황에서 정말 순수하게 잘 공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다 자기 살아온 배경이 있고 그 과정 중에 겪으면서 받은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왜곡된 내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직업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대면하고 직면하고 치유받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를 봐도요 이렇게 잘 화가 안 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감정에 압도되지는 않죠. 분노는 하지만 그 분노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이거는 정말 비난하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들부들 그걸 못 견뎌서 그 사람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거나 찬찬히 들어가는 것을 방해받지는 않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내 안에도 다 저런 감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누구를 딱히 비난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이 누군가를 폭넓게 아까 공감을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방법론은 아니고요. 나를 사람마다 이렇게 유난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나 감정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또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조금 더 폭넓게 그렇게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꼭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은요 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 상황, 기업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거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딱 시시비비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시시비비 가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정서적인, 감정적인 영역,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나 주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건 자기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는 거 없이 왜 믿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괜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코드를 가지고 나를 한번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뭔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시고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덜 에너지 생각하게 되시고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상담을 하거나 이런 치유를 공부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조언이나 충고, 판단이나 평가를 멈춘, 그러니까 계몽이나 교훈 이런 것들이요. 그거를 멈춘 순간부터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조언이나 충고, 판단이나 평가, 계몽, 교훈 이런 것들 다 뭐 비슷한 거죠. 이런 얘기들을 멈춰야만 비로소 치유적인 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영역에서입니다. 시실비 따지는 뭐 그런 부분 말고요. 정서적 영역, 관계의 영역 이런 쪽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러면 조언이나 충고나 아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충고나 조언, 남편하고 부부간에도 판단이나 너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런 거 판단이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판단이잖아요. 계몽, 교훈 그런 말을 멈춘 순간부터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네. 그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20살 딸이 있는데 얘기를 막 조언도 해주고 싶고 제가 저러면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해야 맞고
그런 게 막 있는데 그런 얘기 다 안 하고 붙들어매고 엄마가 마음은 정말 네 말 듣고 마음은 안타까운데 엄마가 진짜 뭐라고 해줄 말이 없네. 그러면 이제부터 냉랭하게 냉전을 하자는구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죠. 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머릿속에. 예. 내가 부하직원인데요. 상사한테 가서 이런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상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다 있어요. 그죠? 네. 자식이 부모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와이프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나요? 만약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엄마가 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거나 그러면 그런 충고나 교훈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사실은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나올지 다 뭐라고 말할지 뻔히 알아요. 예. 모르면 알려줘야 되지만 아는데 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근데 내가 엄마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엄마가 오히려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네 말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그렇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엄마가 마음은 그런데 너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하나도 없네. 하면 일단 딸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엄마가 나를 비난하지 않았네. 예, 엄마가 나를 평가를 하지 않았네. 엄마가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았네. 많은 메시지가 이미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뻔한 얘기.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짜증날 것이 뻔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우리가? 예. 그래서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은 다 붙들어매고 그거 안 하면서부터 진정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 네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 말을 들으니까 그냥 엄마가 공연이 좀 막 답답하고 화가 나네. 그냥 거기까지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이거는 판단이고 평가고 충고고 계몽이고 이거는 사람을 튕겨서 나가게 하지만요. 그런 느낌이 엄마가 그냥 마음이 그렇네 라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얘기를 공감하기 위해서 참고 누르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판단이나 조언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되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런 얘기는 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네 상황이 지금 엄마가 너무 막 슬프다. 예를 들어서 너무 엄마가 왜 이렇다. 엄마가 이런 말 듣고 슬프구나. 나를 걱정하나 보구나. 걱정이 많고 염려를 하겠네. 뭐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공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남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말 안 하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아이가 자기 감정을 막 직설적으로 남한테 이렇게 잘 표현한다. 그래서 그 애들이 좀 싫어할 것 같고 그럼 엄마 마음에서 조금 이게 안타깝잖아요. 제가 저러다 보면 친구들이 없어지고 제 친구들이 싫어하는데 저거 어떻게 가르쳐 주지? 어떻게 가르쳐 주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너 이런 우리가 보통 그럴 때 하는 것들이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봐. 너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뭐 이런 다기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계몽이고 교훈이고 이런데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으면 이렇게 그냥 거의 반동적으로 거부감이 들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아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6, 7살만 지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무의식적으로 튕겨져 나가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친구가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물어봐 준다면 그때는 이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멈칫하고 생각을 해보겠죠. 친구가 싫을 것 같아. 그래 싫을 것 같고 또 친구 마음이 어떨까? 뭐 어떨 것 같아. 저는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또 한마디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다 불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느껴요. 사람은요 다 느껴요. 느끼는 것은 어릴수록 더 잘 느껴요. 걔 나름대로는요 그 자기가 했던 행동이 타인한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그 아이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땐 잘 생각 못 하잖아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걸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면 알아서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거든요. 네.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안 해요. 그거는 누구나 안 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고요.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잘 느끼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설명이나 설득이나 계몽이나 교훈으로는 사람 마음이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람을 튀겨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붙들어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느끼면 됩니다. 느끼면. 얼마 전에 어느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뭐 이렇게 사분 뭐 이렇게 같이 인간을 존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한 정책들이 회사 내에 정책들이 많죠. 인간을 내가 우리 회사 사원이 내가 회사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들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결혼기념일날 남자 직원이면 결혼기념일날 그 와이프한테 무슨 꽃다발을 보내지 회사에서요. 또 생일 때 어떤 걸 챙겨준달지 막 이런 방법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존중하자 그러면 존중의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알면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내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공감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면요. 아이나 심지어는 짐승이나 그거는 무의식 중에 아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 관계 영역에서 이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론을 자꾸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전달할까? 라고 하면 내가 지금 공감을 잘 하고 있지 못한가 보다. 라고 멈춰서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아이가 20살 됐는데 나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얘한테 또 다른 어떤 부담이나 짐이나 또 어떤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잖아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막 생각해서 이 말이 상처가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셔서 상처가 안 되는 말을 하시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실 게 없습니다. 엄마는 지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막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혹시 이런 말을 해서 너한테 상처가 될까 봐 그게 엄마는 너무 염려가 돼 라고 말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그 앞에 달아도 아이한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마음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을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상처를 받나요, 딸이? 예. 그러니까 상처 안 주는 말을 정확하게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런 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큰 딸은 상처가 되는데 작은 딸은 하나도 상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다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고르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지금 의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예. 그 사람 마음을 지금 막 배려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말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이치인 거죠. 남편의 업무적인 스트레스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혼잣말을 하시죠. 되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샤워를 하면 저도 옛날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그래서 막 샤워기를 틀어놓고 막 엉엉 운 적이 있었는데 제 딴에는 그러면 바깥에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샤워기를 틀어놓고 막 소리를 엉엉 내면서 울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알았는데 밖에서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도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랬다는 게 그렇게 하면 이제 샤워 소리에 소리가 묻혀서 안 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밖에선 다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어서도 그렇지만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뭐 정신과 의사든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다고 봤을 때요,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쉬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우리 일상적으로 안 하잖아요. 내가 뭐 계속 살인을 지금 치고 있거나 뭘 범죄를 계속 꾸미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살면서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아요. 그러듯이 내가 살다가 정신과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힘이 들 때 여기까지 가는 것은 어려워요. 중간에 어떤 중간자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중간자의 기능이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공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붙어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작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거의 90%는 여기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치유의 본질이 그것이니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상담 영역에 있어서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한테 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또 전문가에 대해서 과도한 평가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면 뭐가 이렇게 싹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적정과학, 적정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제 뭐 달나라에도 가고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정말 최첨단 과학이 발달했는데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과학은 그런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근데 뭐 물도 없고 뭐도 없고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도 학교를 못 가면서 그 물 길러 다니느라고 하루에 몇십 킬로를 걷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그 수통을 미고 오느라고 오다 보면 반은 다 쏟아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굴리면서 올 수 있는 무슨 수통 이런 걸 개발해주고, 과학자들이 적정 기술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인간의 삶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첨단 과학이 지금 부족해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한 간단한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적정 기술인데, 저는 적정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정 심리학의 핵심이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저는 90%는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밥을 다 해먹잖아요. 엄마도 해주지만 나도 요리 솜씨가 없어도 혼자서도 요리를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좋은 뭐 음식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시세끼 내 생명을 그 끼니를 잇기 위해서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비굴해질 것 같아요. 예, 요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맨날 줄을 서야 돼요. 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집밥이 더 맛있잖아요. 예, 집밥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여러분들 그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가 먹고 싶냐 하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그 7성급 호텔에 그 요리사가 하는 요리가 먹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나요? 예, 엄마가 해줬든 뭐가 먹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거, 사람한테 정말 절실한 거,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음식으로 치면 최고급 요리가 아니라 집밥이잖아요. 엄마나 뭐 외할머니나 뭐 이모가 해줬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인간한테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더 기묘하고, 사람이 호텔에 가서 요리를 못 먹는다고 결핍감은 없지만요, 집밥을 오래 먹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이렇게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집밥이지요. 말하자면 저는 집밥 같은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으면요, 별로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특별한 질환이라고 말하는 아주 고도의 어떤 정신의학적인 기술이 필요한, 치료적인,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가야죠. 근데 이건 질병의 전문가고요. 우리 일상에서 통상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람 스트레스,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상적 심리적 어려움들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공감입니다. 제가 현장 얘기를 좀 드리면요,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의 저 와락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하시면,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부당하게 5,000명 중에 2,600명이 해고가 되고, 그 과정에 왜 나를 해고시키는 거냐? 그러는 과정 중에 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고 아주 잔인하게 진압이 되고 부상당하고 100여 명이 구속이 되고, 그 이후에 24명이 자살과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그런 이제 쌍용차 해군 노동자들이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대학문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24명이 계속 이제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게 치유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상담을 하면 이런 것을 조금 이거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가서 치료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할 것 같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복직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지, 억울한데 그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건 무슨 심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내가 복직이 돼야 해결
투쟁하려면 여기도 가고 국회 앞에도 가고 뭐 어디 당사 앞도 가고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상담을 하려는 시간을 내기가 거의 뭐 이 사람들 우선순위에서 다 밀리는 거죠. 하자 그래도 처음에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상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가운을 입고 상담실에 딱 이렇게 해서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나는 부당하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그러는데 나보고 또 환자래? 그리고 너는 상담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들 이러는 거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 예, 억울해서라도 이거 상담하기가 어렵다. 내가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또 취급이 되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 마음부터 이해해주고 그 마음부터 동의해주고 네가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리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싹 다 그렇다.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아까 공감이라는 게 온전히 수용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이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상황이면 다 그래. 그러고 말고지. 당연하지. 상담받고 싶지 않죠?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네. 저 안 해요. 저 하면요. 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네. 안 한다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전문가가 너무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줄 서서 상담할 것 같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치료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러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까지 오는 동안까지 이루어져야 될, 거쳐야 될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단계가 있어요. 예.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남편이 지금 아까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셨거든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이거를 멋지게 다 해결해서 근심 걱정 안 하게 그리고 존경받고 예, 그렇게 멋지게 넘어가고 싶으셨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왜 얘기를 안 했어? 라고 하시면요. 남편 마음이 어떨까요? 남자 마음이 어떤 마음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얘기를 이제 한 후에 어떤 결과들을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의 결과를 예측을 좀 해서 이제 그런 반응들을 좀 예측을 좀 미리 해서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까? 예, 안 한 이유는 더 복잡할까봐 나 혼자 감당하면 되지 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럴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혹시 있을까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그냥 한번 상상해 보죠. 이거는 어떤 한 분이 얘기하신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힘들면 우리가 힘들 때 그 다음날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나 안 하잖아요. 예,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됐거나 얘기를 뭐 문제가 터져서 알게 돼서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안 했어. 그러면 좀 서운하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동안 그걸 이렇게 꽁꽁 얘기를 안 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서운한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상황이면 그냥 서운하지만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면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견디고 있었는데 세상에 당신 그거 지금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안타까우니까 아내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 시간을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났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그런 마음이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남편이 있고요. 여기 와이프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 뭔가를 왜 안 했어? 왜 이제서야
왜 이제서야 얘기를 했어? 라고 말할 때 이 괄호 속에는 미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르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고 지난 주말이나 그전에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당신 그거밖에 왜 그렇게 날 안 도와주냐고 막 예를 들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냈을 수도 있어요. 저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동안 그랬구나. 막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왜 미리 얘기를 하지? 왜 혼자 그러고 얘기를 안 했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얘기하면 더 힘들까봐. 더 힘들까봐. 그리고 이런 정도는 가장이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 공감적인 대화나 우리가 진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는요. 우리가 보통 말을 안 하면 왜 이제서야 얘기해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근데 진짜 나눠야 되는 거는 이런 마음이지요. 괄호 안에 있는. 알게 됐어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혼잣말 하는 거를 듣고 알게 됐어요. 왜 이제서야 안 했어가 아니라 당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 모르고 지난주에는 당신한테 이랬고 그랬어. 난 너무 미안해 라고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얘기하셨다면 얘기를 안 했든 나는 근데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나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알아야 도움될 거 없고 나 혼자 힘들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대화죠. 이래야 사람과 사람이 같이 얘기할 때 소통이 되지요. 마음을 알아야 소통이 되는 거죠. 마음 괄호 안에 다 숨기고 이렇게 그냥 현상적으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상처가 되고요. 저런 게 충고나 비난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당신 그러는 거는 항상 당신 엄마를 닮아서 꼭 저래. 뭐 이런 심리적인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판단, 평가, 심리적 해석. 근데 그게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과 마음을 소통할 때는 뭘 많이 아는 것이 되게 방해가 많이 돼요. 그래서요. 상담할 때 제일 상담 그 효과가 안 좋거나 아니면 상담 기간이 제일 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신과 심리학 책들 죄다 읽고 온 사람.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은 막 그런 책을 다 읽고 막 프로이드 책도 읽고 막 이런 사람. 치유가 정말 어렵고요. 정말 어렵고요. 자기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런 컴플렉스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해요. 심리적으로 해서 그게 자꾸 떠올라요. 왜냐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속마음, 내 느낌,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자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차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 속마음, 그 속마음이라는 게요. 무슨 깊은 무슨 생각 이게 무슨 사연 이게 아니고요. 내 느낌, 이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한 10년, 20년 살다가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인지는 내가 몰랐다. 이런 느낌 많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에 대해서는 헷갈려요. 그래서 10길 물 속 알아도 한길 사람 속 그런 얘기 맨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많은 경우에 내 부모의 생각, 책에서 본 신념, 내 스승의 가치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 느낌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그냥 나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 저 사람의 느낌을 같이 소통하지 않고는 30년, 50년을 살아도 결국은 누가 누군지 모르고 한 생을 마감하는 경우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2시간도 떠들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당신 느낌이 어떠냐? 그럼 한마디도 못해요. 예, 내 느낌에 관심을 두거나 이렇게 주목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훨씬 더 알 수 있고, 야, 나중에 알더니 저런 사람일지 몰랐다, 이런 것들도 훨씬 덜 알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것도 하지요. 그래서 그 90%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아까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 이렇게 혼잣말을 아까 뭐 하는 거 들었다,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떤 걸 들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감당도 잘 안 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한번 같이 가자.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혼잣말 하는 걸 듣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뭐 무심결에 했든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안하다. 아니면 그동안 뭐 이런 느낌이 든다. 어쨌든 그런 내 느낌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 남편도 그거에 준하는 느낌을 말하고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다 보면 일단은요, 두 사람이 훨씬 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지금 그 속마음을 나누지 않았을 때보다. 아까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걱정이 덜 돼서 얘기를 안 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처음에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걱정이 덜 되세요. 예. 그러다 보면 크기가 처음에는 한 이런 정도의 크기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이런 정도로 줄고요. 그렇게 되죠.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도 요거는 조금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의 느낌이 들면 일단 두 사람이 다 좀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 심리적으로 막 복잡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신과에 가자면 막 더 혼돈스러운 거죠. 내가 진짜 이러다가 미칠 건가? 이런 생각도, 자기도 무서울 거예요. 아니야, 내가 뭐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이런 정도 버틸 수 있어. 그냥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혼란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 옆에서 속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조금씩 이게 크기가 줄어들면요, 컨트롤 가능한 범위까지 이렇게 좀 작아지면,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면요, 공감도 충분히 받고, 그러면 그래 가봐야 되겠지, 뭐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는 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제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상담할 때요, 집단 상담을 하는데 어떤 날 한 초기에 한 3번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무슨 얘기 끝에 이렇게 욱하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안 할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할 말을 한 느낌, 말하면서도 이제 너무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단도를 2년 동안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네. 근데 그 사람이 쌍용차 사장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때 막 아주 잔인하게 했던 조현호 경찰청장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때 같은 공장 라인에 같이 있었던 동료인데 자기는 이제 해고됐죠. 근데 그 사람은 해고되지 않은 사람인데 관제 데모에 동원이 된 동료인 거죠. 회사 측에서 해고자들 막 물러나라 뭐 그런 관제 데모에 자기 동료가 동원이 돼서 자기한테 그때 이렇게 막 대치하는 중에 새총을, 이쪽 대오를 향해서 새총을 막 쏜, 볼트 너트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러다 그 친구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자기는 그 놈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그 놈을 죽인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손 안에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완전 봉지,
그게 이렇게 어떻게 불쑥 나온 거예요. 얘기하고도 당황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랬냐? 그 칼 어디서 샀냐? 좀 물어요. 예, 그 칼 그 손안에 딱 들어갈 때 어디서 샀냐? 그럼 자기가 구속돼서 나온 다음에 누구 만나면 그러려고 어디 가서 내가 그걸 어떻게 구입을 했다. 이제 뭐 물어보니까 아주 여유롭게 물어보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 만난 적 있냐? 근데 그 칼을 갖고 다니면서 그 친구 만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만나면 자기가 사고 칠까봐. 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다른 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저만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분이 해고 노동자 한 명이 자기는 해고당한 다음에 이제 봉고차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뭐 장사를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막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배드민턴 가방이 있었는데 거기다 회칼을 넣고 지금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칼을 갖고 다녔던 얘기가 다 나왔어요. 처음에 한 명이 얘기했는데 이거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그냥 물어보고 더 얘기하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 하는 얘기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특별히 괴물 같은 인간이어서 남들은 뭐 멀쩡하게 잘 나름대로 건강하게 투쟁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가족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서 이렇게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날 사실은 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었고 그걸 그냥 다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의 끝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꿈속에서 사람을 1000명을 죽여도 그건 죄가 아니다. 상상으로 1000명을 죽어도 그거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죄가 아니니까 우리 그런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더 얘기하게 하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작년에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서 5.18 피해자들을 처음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은요 30년 전의 얘기여도 그날 5월 그 도청이 함락되던 사흘 전부터는 이분들은 분 단위로 어제 있었던 일 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 내가 여기 갔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고 그때 그 사람 표정이 어땠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어디를 갔고 그걸 거의 분 단위로 복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몇 년이 지나도 그 현장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으로 한 발자국도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트라우마죠.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18년 후에 자기를 성폭행한 남자를 예전에 가서 찔러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 어렸을 때 일을 왜 멀쩡히 살다가 18년 후에 가서 찔러 죽이냐 했는데요.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 상황에서 계속 배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어쨌든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런 건데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상담을 하다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그때 시위하다 붙잡혀서 거기 상무대 영창에 가서 끔찍한 고문들을 당했는데 그때 21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문 당한 했던 그 수사관 눈이나 뭐 눈빛이나 생김새나 다 기억하고 감옥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지금 30몇 년 동안은 늘 그 사람 소재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으면 뭘 가지고 그 사람 집을 서성이고 그걸 34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묻죠.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간 거냐, 어떤 생각으로 간 거냐, 만나면 그 인간은 내가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상상으로 뭘 가져갔대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고 싶었는데,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상상, 우리 말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시다 그러죠. 처음에 못하죠.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공포스러워서 못하죠. 비난받을까 봐 못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느낌으로 자꾸 물어다 보면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톱으로 그냥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톱으로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그런 기억이 있고, 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고, 다들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에요. 그걸 같이 내놓으면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이 그런 상상까지 할 수 있고 그런 마음까지 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물어보면 뒤에 앉아있던 이렇게 참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면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꼬치꼬치 더 들어가니까, 더 묻고 얘기하게 하니까 너무 잔인하다 선생님이,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마음까지 다 드러내면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 마음을 저것까지 다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바닥까지 다 그런 생각, 그런 충동, 그런 공격성, 잔인함,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것조차도 다 수용이 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비난받지 않고,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당한 고통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저는 공감받아야 한다는 거죠. 종교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도 뭐 살인을 하면 그것도 죄다,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종교적인 해석을 조금 열애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부터 그걸 놔요. 예, 그 사람 집 주위에서 대회하고 거길 찾아가고,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늘상 여기까지 이렇게 팽팽하게 있던 어떤 긴장감, 예, 그 사람 계속 이렇게 추적하는 그 긴장감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면 그 긴장감이 이렇게 게이지로 하면 쭉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그분이 평생 가장 다른 잠을 잤다 그래요. 그날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단잠을 자고, 그 다음부터 주기적으로 맨날 그 사람 집 앞에서 소송이고 이런 것을 안 하시죠. 사람은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감정을 두려움 없이 그냥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지 않고, 예, 그냥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떠오르면 그런 괴물로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날뛰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혼잣말 했다, 또 뭐 이런저런 막 뭐 성적인 판타지 이런 걸 얘기했다, 그 현상 자체에 눌리실 거 없고요. 아까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잘 매니지를 해오셨던 분이니까 뭐 그렇지 않으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더 얘기하게 하고, 당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정말로 극단적으로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나 보다, 마음이 그랬나 보다, 얘기를 편안하게 해주면요. 아까 얘기 제가 드렸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만큼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 미국의 어느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예. 연쇄살인범, 아주 극악한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잡혔는데 뭐 주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이 되는 주도 있잖아요. 미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 연쇄살인범이 마지막 날 이제 누구랑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싶냐니까 엄마하고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그 엄마한테 했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연쇄살인범이 사형 집행되기 전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내 안에는 아직 엄마가 기억하는 내가 아직 있어. 그러면서 울컥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었는데,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였는데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그래도 아직 내 마음속에 엄마가 기억하는 내가 아직은 있어. 그런 얘기. 죽기 전에 그 엄마가 기억하는 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저는 그 연쇄살인범이 말한 엄마가 기억하는 나, 그런 게 인간이 한 존재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의 원형과 같은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기억하는 나.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받아들여주고 걷어들여주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냥 내 말이면 그냥 무조건 믿어주고 옳통 부리듯 그런 게 엄마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엄마성 있는 존재, 그런 부분이 엄마가 기억하는 나, 그런 순수한 모습, 그것이 내 안에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연쇄살인범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누군가를 조금 더 많이 접했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떤 관계에서 엄마성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요, 그게 꼭 엄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요, 엄마 이렇게 떠올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 빅데이터를 이렇게 무슨 통계 빅데이터라고 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요, 엄마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대한 집단, 모집단을 통해서 나온 건데, 엄마 하면 먼저 가장 압도적으로 1위 나온 게 무섭다는 거고요. 무섭다 하면 1위가 엄마래요. 귀신 이런 것도 다 밑에 있대요. 그래서 현실의 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제가 지금 말하는 엄마성,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어떤 그 원형적인 느낌의 엄마가 생물학적인 내 엄마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나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1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인데 어떤 순간인간의 어떤 국면에서 잠깐 그런 경험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조각조각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치유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상처받은 것이 훨씬 더 잘 치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자기에 대한 공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꼭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보편적인 얘기로 이렇게 좀 같이 할게요. 예, 남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중요하지만 나에 대해서 공감하는 건 중요하다. 당연히 내가 끝까지 공감을 받아본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한테 엄마성이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 아까 누구한테나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원단장인데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는 그 치유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 중에서 아는 분들은 이제 같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엄마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존재나 그런 순간이나 이런 것들, 그런 엄마성을 경험하는 건 누구한테나 필요하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제목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엄마성이 필요한데 그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이에요. 예. 나도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누구한테 엄마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외인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존재가 필요하고 누구나 다 깊이 공감받고 존중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주변에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치유의 전환의 핵심이 엄마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말하는 공감의 힘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아빠는 안 되나요? 그런 썰렁한 얘기가 있는데 누구한테는 부모 중에 아빠가 그럼 엄마 같은 존재이죠. 부모는 다 아닌데 이모가 나한테 그런 존재인 사람도 있고요. 뭐 그것은 상황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게 자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누구한테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공감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조금 관념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를 뭐 사랑하자 해서 뭐 사랑하자 뭐 아침부터 아침에 뭐 몇 번 하는 뭐 거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신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담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좀 관념적이죠. 조금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어떤 피해자들이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그냥 생짜로 잡혀가서 고문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분들이 자살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생존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깊은 트라우마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문한 사람에 대한 분노, 억울함,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저항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못하는 거. 결국은 그게 신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인간을 데려다가 잔인하게 물고문, 전기고문 막 말도 못하는 여러분들 그 남영동 198호 보셨나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쁜 놈이잖아요. 저놈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상황에서 자백을 안 하고 그냥 허위라도 이렇게 지장을 찍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60일, 70일을 고문을 당한 분들이거든요. 재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핵심이 분노나 적개심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고문 피해자 선생님들 그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한동안 얘기를 안 하셨다가 정말 마지막에 가셔서 선생님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80, 거의 70이 넘으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고문 받을 때 뭐 이런 고문 저런 고문 받은 거는 그동안 얘기하면서 막 울고 같이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꺼낸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홀딱 고문을 하루 종일 하고 홀딱 베껴놓고 그리고 노래를 시켰대요. 자기네들 뭐 술 한잔 한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제가 거기서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내가 노래는 그 순간에 노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아무리 시켰어도 그건 응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때 그 순간에 자기를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장 깊은 상처가 그거였던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명백하게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도요.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부부 간의 관계랄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랄지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서로 남의 탓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든지 부모들을 상담하다 보면 과도한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거
외부에 적이 있으면 어디 이렇게 숨으면 되는데요. 내가 나의 적이면 그걸 피할 데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 많고 심리적으로 사람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일상적인 어떤 건강성 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데 안 와요. 그러니까요. 그런 전제에서 제가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병든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떠안는 경우 있다고 잘 구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원래 내 문제인데 자꾸 저 사람 탓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 성찰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큰 틀에서는 자기 성찰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여러분들 책임 아닌 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거 내 책임이라고 떠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벌써 혹시 내 책임인데 아니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균형 감각이 사람이면, 일상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면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건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의도하고 막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올라와요. 내가 이거 내 책임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억울한데 혹시 저 사람 문제인 건 아니야? 생각할 때 끊임없이 자기 탓을 한 10번쯤은 하고 10번쯤은 돌아보면서 사람이 조금 한두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 여러분들 쏙 넘어가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그건 아이도만 아주 어린 애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무의식적 건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인간한테는 이런 무의식적 건강성,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적 균형성이 상시로 작동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무의식적 건강성을 믿으시고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구별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걸 왜 강조 안 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탓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남 탓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보다도요, 자기 탓을 하면서 망가지는 경우를 저는 압도적으로 많이 봐와서 그래요. 겉으로는 막 우리가 싸울 때는 막 야, 너 때문이잖아. 저도 예를 들어서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치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돌았으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저 사람도 나한테 막 내 탓하고 돌아갔지만요, 돌아가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사람이 그렇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 쪽으로 이렇게 가중치를 둔다 그럴까? 무게중심을 훨씬 더 많이 둬야 겨우 조금 균형이 맞을까 말까? 그래도 약간 저쪽으로 더 기우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잘 공감해 주는 거, 자기한테 자꾸 물어봐 주는 거.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 상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상사한테 들어가서 깨지고 나왔어요. 남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책잡히지 않게 몇 배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다짐, 결심, 그런 거 좀 줄이시고요.
그런가? 그거 쓸데없어요. 정말 쓸데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내 문제인지 뭐 어떤 현실적인 다른 문제 이런 것들 다 혼란에 빠지고 그런 결이나 결심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한테 섰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너무 지금 비참한 느낌이 드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내가 억울한가? 내 마음을 더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억울한 것 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부당한 겁니다. 부당하게 당하신 거예요. 내 느낌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낌은 정확한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느낌은 왜곡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부당하게 상사한테 사이코 같은 상사한테 이렇게 가서 깨졌어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신념, 결의, 결심 이런 것은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드는 내 느낌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반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 민감해야 현실 상황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더 명료해질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건강한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에 감정노동자들 많이 만나는데요. 만나다 보면 그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오랫동안 감정노동을 하고 이렇게 욕설이나 이렇게 모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거의 일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사람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무릎을 꿇라. 무릎을 꿇어. 왜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라? 정말 어떤 경우에도 욕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만신창이가 된 일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치유적인 작업도 하지만 그냥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둘 수 있는 것은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둘 수 있는 것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모멸감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존중이나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조금 살아있어서 그것에 의지해서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조금 조금 아무래도 실적이 없으니까 조금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윗사람이 그런 거 당연한 걸 거야. 고객한테 내가 조금 뭐 실수한 게 있어서 그랬던 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의, 다짐 이런 것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만둘 수 있는 거 능력이다. 근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내맞으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여자들이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맞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나를 세상에 누가 뭘 같이 뭐 관계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이보다 더 못한 사람 밖에는 만날 수 없을 거야. 그게 상처를 오래 받다 보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죠. 그러듯이 그런 데서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런 판단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 어쨌든 무슨 말 하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것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감정에 먼저 공감해 주는 거 이거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고 실력이고 이 실력이 있는 게 저는 살아가는 데 아주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기계발서가 이렇게 너무 한동안 열풍이 불고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경우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노력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거는 그냥 사람이라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러니까 건강한 정도의 노력은 그냥 자기가 불안해서 이게 발동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 놓는 거, 쉴 수 있는 거,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거, 가다가 주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 요즘에 자기계발서 하면 노력하고, 저는 노력 별로 잘 죄송하지만 조금 안 믿는 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 그거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올 만한 때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선생님 힘드나요? 이거 마지막으로. 네. 공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힘들지 않느냐, 그 고통을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느냐. 그 초반에는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트레이닝 초기에 젊은 시절에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요. 저는 저 슬퍼 보인다 그랬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면에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아픈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많이 슬프고 아프죠. 괴롭죠. 근데 아픈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많이 우는 편인데요. 근데 어떻게 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끔찍하고 힘든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듣다 막 너무 내가 막 고통스러워지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아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저는 쌍차 그 해보자들이랑도 얘기할 때 그냥 줄줄 울면서 하거든요. 줄줄 우는데 감정으로부터 압도되지는 않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더 듣지 못하거나 그런 슬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담을 하고 나면은요, 정말 놀랄 만큼 머리가 가벼워지고 맑아져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이렇게 눈물을 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깊이 자기 속 얘기를 하면서 깊이 공감을 하면요, 여러분도 순간순간 그런 적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렇게 공명의 상태 같은 거 느끼신 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내가 깊이 공감하고 공명하고 해서 내 반응이 또 이 사람한테 힘이 되거나 용기가 되거나 해서 그 사람이 또 그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상담이라는 과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1시간, 2시간 이전과 이후가 그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나와의 깊은 공명을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끊임없이 주고받고 느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마어마한 길을 받아요. 지난주에요, 제가 같이 사는 저희 남편이 무슨 인터뷰를 하는 글을 써서 제주원래의 사무국장을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걸 옆에서 이제 같이 제주도에 가서 쫓아가서 봤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되게 유쾌한 사람인데 아주 이렇게 굉장히 울컥하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그렇게 감동하고 그랬던 순간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제주원래 자원활동가가 자기가 예전부터 꼭 사고 싶었던 자원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래요, 제주원래에서. 근데 자기가 늘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샀는데 정말 갖고 싶었대요. 근데 어렵게 얼마 전에 그걸 사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주원래 사무국장한테 자기가 제주원래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너무나 좋고 보람되고 감동을 해서 그 얘기를 전하면서 울컥울컥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새삼 느꼈어요.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 누군가랑 사람하고 이렇게 깊이 공명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변화나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걸 일상적으로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치고 이런 직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 이거는 뭐 너무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막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제가 이제 저도 제 문제 때문에 걸려서 공감을 잘 못하거나,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 아프, 저한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삶이어서 제가 그 또래의 사람들만 보면 유난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건 내가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사람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뭐가 균형을 잃은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고통, 내 문제가 정리 안 됐을 때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나 고통이나 내가 뭘 공감을 해도 뭐 찜찜하고 공감이 안 돼도 뭐가 화가 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오랫동안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냥 사람하고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의미 있게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이 주는 감동, 희열 이런 것들을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 이런 공부, 마음 공부하는 거에 관심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적극 권하고요. 근데 그게 지적인 공부가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실증적인 이런 과정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치유자가 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이 과정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뭐 이런 과정 중요하죠. 그래서 슬픈 세상이니까 슬픈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슬프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겠죠. 저같이 행복하게 사는 저같이 행복해하는 사람 못 봤다고 할 정도로 되게 행복한데 그 이유가 이런 공명, 교감, 공감의 경험이 일상에서 꽉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열이